자, 오늘은 처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항상 우리는 뭘 시작을 항상 하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듯이 지금 바로 막 관심을 가지고 그 일과 접점이 되는 그 순간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 방송을 또 새롭게 지금 이 시간부터 듣기 시작한 분이 계실 거고, 또 제 방송을 오래 들으셨던 분이라고 하면 아마 언제쯤 처음 들으셨는지 그런 기억이 또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항상 처음이라는 것에 많은 힘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죠. 가장 긴장이 되기도 하고 가장 힘이 없기도 하죠. 우리가 처음 만나거나 관계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 엄청 막 강력한 힘을 보이고 그러는 경우는 없죠. 서로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불편하고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하나 하면서 고민도 되고 뭐 이런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주로 볼 것 같으면은 이 처음에 대한 부분 당연히 이제 수나 목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수로 감지하는 처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 마음이나 어떤 감정 아주 미세하게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최초의 상태, 그럴 때를 이제 수라고 하고, 아 이거 내가 움직여야겠다, 그 학원에 내가 등록해야겠다, 그 사람한테 한번 말 걸어봐야지 라고 하면서 실천을 하는 단계는 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얘기죠. 목이 움직이게 만들고, 수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인자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루의 시작을 자시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 해의 시작을 인월이라고 하는 것도 다 저마다 출발점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냐 현상적인 의미냐 이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작에 대한 부분 수로 말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느낌에 대한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이 수를 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뭔가 눈에 보이진 않는데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아 왠지 이거 시작하면 잘 될 것 같다,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좀 좋아질 것 같다, 아니면 좀 느낌이 쎄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의 단계에선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또 오해라든지 왜곡된 생각이라든지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면 일정하게 느낌이 쎄한 만큼 아, 그 사람 뭔가 문제가 있었다, 뭐 그 일도 하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관철이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보통 우리가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되겠죠. 대신에 가장 빠르다는 장점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로 얘기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은 빠르게 감지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 무너진다, 그럼 뭐 진동이라는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이미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때는 눈에 보인 거니까 그거는 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흩어지겠죠. 그런데 수의 상태는 뭔가 조짐이 안 좋다는 것을 느낌으로 받았을 때, 뭐 진동이 있더라도 살짝 미세한 감각 있죠?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쉽게 아 이거 건물 무너지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나는 왠지 느낌이나 촉이 안 좋아서 아 빠져나와야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시작에 대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시작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눈으로 보여야지만이 시작했다고 믿는 사람, 또 그런 관점으로만 판단을 해서 제대로 된 시작을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것을 좀 얘기하기도 하죠.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뭐 좋아하는지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진행이 됐는지, 썸인지, 스킨십은 얼마 정도 했는지 막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눈에 보이는 거에 가지고 관계를 규정짓고 또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제3자의 관점에서도 이 목이라는 것은 뭔가 기질들이 꿈틀거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십성으로 놓고 볼 것 같으면은 인성이라든지 비겁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예를 든 거는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수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작의 기준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시작은 목이라든지 뭐 비견겁자라든지. 그래서 십성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인성에 대한 시작, 말 그대로 문서적인 시작이죠.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시작에 대한 순서 같은 것들이 최초로 일어나는 그 단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시작을 내가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어른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선생님, 선배 이런 윗사람으로부터 야, 너 이거 하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시작들도 되겠죠. 왜냐면 인성이라는 것은 정보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맨 땅에 헤딩했을 때 머리가 얼마나 아플지를 아니까 그 맨 땅에 헤딩하기가 싫어가지고 정보를 막 수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것들 다 어른들이나 미리 해본 사람, 이미 경험했던 사람, 문서화해서 책이나 논문이나 어떤 텍스트적으로 우리한테 그 일을 해봤더니 어떠한 장단점이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인성의 범주인데,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좀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과거에 대한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시절들이 인성운이기도 하고요. 또 대운이 인성 대운이다. 그러면 인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과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를 만들어가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현재를 살아갈 때는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것은 문서화돼야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1분, 1시간이 지나면 1분 전, 1시간 전에 과거의 내가 되잖아요. 바로 그랬을 때의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현재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누가 날 몰라줄 수도 있고요. 열심히 뭔가 투자하는데 회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인성이라는 과거의 범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거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게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 윗대손 이런 과거들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과거에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 그럼 내가 잘 살겠죠. 근데 전혀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산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계보가 내려져 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인성의 영역이란 얘기죠. 그래서 시작을 할 때 문서를 갖고 힘있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단계를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인성의 힘인 거죠. 그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좌지우지하기는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또 윗사람의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나를 도와줘야만 그래야 내가 경쟁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뭐 신강신약을 보는 기준이나 뭐 인성을 써라, 식상을 써라 이런 용신을 잡을 때도 있잖아요. 신약한 사주에서 인성을 용신을 잡을 때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시작을 할 때 비겁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니까 인성에 대한 문서적인 도움, 혜택, 또 윗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건실하게 정보라든지 이런 문서를 만들어 줬는지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인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문서이고 호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주거지도 됩니다. 주거지. 우리가 인성을 뭐 육신적으로는 엄마라고도 얘기하는데 육친을 좀 2차원적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재성인데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도 돼요. 재성이 재성이니까. 그러니까 인성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가장 사주에서 힘이 있는 부분이고 인생에 의존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 이게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은 아버지가 돈을 성실하게 벌어다 주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집은 아버지가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 크게 하지 않아서 인성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아우 치가 떨린다 인성이라면 뭐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성이 삐뚤어진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경제 활동과 연관고리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서적인 혜택을 입으려면 아버지가 성실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어야 자기의 인생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자식대에서 그 과거적인 인성의 부분들을 힘있게 받아가지고 경쟁하는 데 치고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도 자식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교육이죠. 교육은 당장 열심히 학원 보내고 뭐 명문대 보내고 인서울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자식한테 정말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 그런 문서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 자식 서울대 보냈다, 어디 유학 보냈다, 뭐 하버드 나왔다, 이것만이 절대적인 인성의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그걸로 먹고 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 문서는 꼭 활용을 하는 용도로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카르마 같은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과 배경은 집안의 경제력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그런 인성에 대한 부분이 좀 남들보다 편하다, 괜찮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부모라든지 어른들 중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희생 봉사한 그런 사람의 혜택이나 기질들을 좀 논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경쟁하는데 좀 우위를 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성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죠. 인성이라는 것은 뭔가 느끼는 거, 윗사람으로부터 받아온 것들, 뭐가 좋다는데 이거 해볼까 하는 것들. 그런데 이제 그런 정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성이 잘 돼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성이 없는 사람, 뭐 인성이 뭐 약하거나 인성이 위주가 아닌 사주도 있을 거니까 그런 사주의 경우에는 이제 비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겁으로. 비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만들어진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동년배, 친구, 동료, 형제 이런 것을 이제 보통 비겁이라고 하는데 그런 친구나 형제, 동료 결국에 나랑 동급을 얘기해요. 동급. 나이가 다를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하지만 상관없이 수준은 다 똑같을 때, 고만고만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비겁이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열은 당연히 있겠죠.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키가 조금 더 큰 사람, 뭐 달리기가 빠른 사람, 계산을 더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비겁 안에서도 우열이 다 나눠집니다. 우리가 똑같이 동갑내기 친구라고 해서 다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뭐 공부할 때는 누가 갑이고 운동할 때는 누가 더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비경겁제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 그야말로 내 기질대로 현재의 상황들이 맞아 떨어지니까 치고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겁의 시작이라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인 시작이에요. 제일 먼저 노출에 대한 키워드가 들어가죠. 내가 어디 회사에 투자를 해야겠다. 뭐 주식을 산다, 부동산을 산다. 내 눈앞에 일단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짜리고 가성비가 좋은 거고 나쁜 거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한테 노출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비겁에 대한 것에는 노출이라는 게 굉장한 키워드로 작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 그냥 알게 모르게 배너 광고라든지 창이 하나 더 뜬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죠. 일반 사람들한테 이 광고 뭐지? 뭐 이런 게 자꾸 뜨나 하면서 계속 생활에 젖어들게끔 노출시키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우리하고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겁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거. 친구들 관계도 그렇죠. 누가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 이러면은 그 안에서의 어떤 계산적인 판단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 더 잘났기 때문에 그 혜택을 좀 받으려고 친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남들한테 뭘 좀 도와주려고 그런 연민의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수직 관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수평적인 관계라는 이 비경겁제에서는 항상 뭘 시작을 할 때나 내 사주의 일간에 뭐 착근지가 되는 뭐 이런 뿌리가
지장간에 있는 지지를 만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비경겁제 그런 동화는 운에 와 있게 되면은 일단은 뭐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러니까 뭔가를 이걸 꼭 해야겠다, 하고 싶다, 이게 내 자신에 대한 부분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죠. 뭐 돈을 벌기 위해서나 어떤 명예적인 걸로 내가 좀 더 이렇게 이미지가 좋아지고 이런 거는 좀 별개의 문제고, 일단 내가 크게 관련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 끝이 아니라 내 신상과 관련이 있는 것들, 그거를 했을 때 나와 관련이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비경겁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 대화를 할 때 항상 자기가 빠져 있으면은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 자체가 존재감인데, 이 비경겁제에 대한 성향이 자기를 드러내는 성질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주를 좀 지배했다. 자기가 좋을 때는 그냥 한없이 남들보다 더 많이 해도 좋아요.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한 존재감이 퇴색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힘있게 치고 나가는 거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누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친구라든지 형제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엄마 입장에서의 비겁은 식상이죠. 인성한테 식상 역할을 하는 게 일간하고 비경겁제니까. 그럼 내 사주에 이런 비경겁제가 아주 강하다. 그러면은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나를 챙겨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연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뭐 실제로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 후원자라든지 스폰서라든지 이런 비경겁제에 신강한 사람들 밀어준다는 얘기죠. 당연하게 그 엄마 같은 사람의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밀어주는 게, 그게 비경겁제가 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인성하고 비겁을 또 알아봐도 시작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오행으로 봤을 때는 수하고 목으로 시작을 하고, 십성으로 봤을 때는 인성과 비겁으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저마다 사주의 글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뭐 삼합을 치고 있고, 누구는 뭐 형살 맞고 있고, 뭐 누구는 공망이고, 누구는 일지에 있고, 뭐 다르겠죠. 저마다 글자에 대한 형태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시작이라는 것은 항상 그러한 수목이라든지 인비에 대한 것들, 이런 게 좀 크게 작용하지 않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시작을 잘 해놓으면은 내가 주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래 유지를 하고 싶은데 주도권이 없다. 그러면 같이 일하던 동업자가 빠졌을 때 내가 그 일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시작에 대한 부분들, 아까 특히 비겁을 설명할 때 존재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존재감에 대한 것은 또 건강을 얘기하기도 하겠죠. 가장 비실비실하고 병약한 사람이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또 살이 분별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지 그 중심으로 힘이 모이게 된다. 그래서 많은 고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할 때 누구를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일을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새로운 거를 뭘 한 번 더 시작을 해볼까, 뭐 일종의 확장이죠. 아니면은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새롭게 전환을 하는, 즉 갈아타는 일로 바꿔도 될까, 이런 것도 결국에 시작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떨 때 시작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또 시작할 때 나한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가. 뭐 일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겠죠. 시작을 했는데 작은 실수라든지 문제는 어느 정도 다 넘어갈 겁니다.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작은 실수에서만이 아니라 그냥 뭔가 나한테 이거는 정말 좀 선을 넘었다,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부분에 대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영역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친구 사이에도 막 친한 사이에서 정말 오만 가지 막 쌍욕을 해도 장난이라고 서로 막 하면서 넘어가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는 바보다, 멍청하다 이런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서로 안 보는 상황도 생기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경중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상황이라든지 또 사람에 따라서 이런 받아들이는 기질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점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뭐를 할 때도 항상 뭐 밥을 먹기 시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들이 또 시작인 거죠. 약속이 있어가지고 또 미팅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늦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시작할 때 안 좋은 일들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럴 때 초기 예민한 사람은 이거 시작할 때부터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는 건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느낌을 또 받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뭔가 느낌상 왜 시작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맞아, 그때 내가 느꼈던 촉이 괜히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그때 그냥 하지 말걸,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반대로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 일을 꼭, 그 투자를 꼭 했어야 되는데 내가 느낌이 괜찮았는데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할지 말지 고민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는 항상 시작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늘상 고민의 연속이고요.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하니까 어떤 판단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진년 현재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은 항상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저마다 시작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나 또는 뭐 사람을 대할 때 첫인상 뭐 이런 기준들이 저마다 다를 텐데 뭐 그런 얘기들 있으면 소소하게 나눠주시고요. 지금 강의를 밤에 들으실지 아침에 들으실지 낮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 언제 시작을 하시든 무탈하고 건강하게 또 순조롭게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